미국 공화당이 덧받친 텍사스주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편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새 문건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 공화당 이야기하겠습니다. 텍사스 주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었잖아요. 우리로 치면요. 네. 대구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지역이 네. 민주당은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그 공화당은 텍사스거든요. 그 텍사스는 남북 전쟁 때도 남부군의 거점이었고, 네.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든 텍사스는 무너지지 않는 공화당의 아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지난번 대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17%로 앞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14%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30% 격차가 뒤집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지역이 공화당의 아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은 광주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고 똑같은 거죠. 대구에서 민주당 압승한 거하고. 그 정도 충격인 거죠. 네. 거기 일단은 텃밭이라기보다는 텃밭 중에 텃밭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텍사스는 또 멕시코하고 접경 지역이에요. 아, 이민자들이 많이 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민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치고 나갈 때 가장 전가의 보도가 뭐냐면 이민 문제. 미국은 민감하거든요. 그다음에 관세,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약, 특히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관세는 뭐 양날의 칼이니까 네. 이민과 마약 이런 문제들은 항 트럼프의 강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텃밭 중에 텃밭, 공화당의 핵심 중에 핵심인 지역에서 그것도 이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민주당이 이길 걸 예상이 됐어요. 아,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표차가 너무 많이 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보여줬지만은 지금 이민 문제가 일파만파거든요. 아이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사실은 불법 이민 단속을 가장 심하게 했던 건 오바마예요. 오바마 대통령 때는 무려 300만 명을 추방했거든요. 근데 오바마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하게 핀포인트 방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효과. 그러니까 범죄자, 그다음에 재범자, 최근 입국한 사람, 이쪽 중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핀포인트 방식으로 아주 가혹하게 단독을 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아니고 보여주기식이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자들 결집시키기 위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다가 보니까 사고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SNS 시대에 그냥 비무장 민간인을 현장 사살하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그 두 건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5살짜리 아이를 구금했거든요. 심지어 2살짜리도 구금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아이가 학교 갔다 유치원 갔다 와서 토끼 모자, 피카츄 모자 쓰고 스파이더맨 백 보고 있는데 아이스 요원이 이민당 잡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체제가 허용할 수 있는 선을 트럼프는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의 마법, 뭐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잡아가, 뭐나 마음대로 해, 그린란드도 침공해, 얘를 자기 입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트럼프의 마법, 트럼프 매직이 뭐 그동안 사실은 그 착시 효과가 있는데 이제 그 아성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선을 넘기 시작을 하니까 공화건, 민주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선을 넘는 게 아니라 선을 쥐어버리는 사람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반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체계가 될 겁니다. 보면 이제 이 총기 문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미네소타주에서 이제 강하게 이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선거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이 이 총기 허용 어디까지 할 것이냐 자유 문제인데 진보 진영에서 오히려 총기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트럼프가 질서를 허물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무장한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실은 거의 현장 사살이거든요. 그건 이제 조사가 나올 거예요, 이제 제대로. 그렇게 보면 누구든 불안을 느끼죠. 그러니까 그 총기 문제에 대해서는 총기협회가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그 총기협회가 먼저 트럼프 때에서 반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금 사망한 사람이 총기 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위협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총기 옆에 위협이 되는 거고 트럼프가. 아하. 진보 진영에게는 그냥 비무장한 민간인이 현장에서 사살당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나도 총기를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불안감이. 그러니까 그 트럼프 아이스의 과격한 단속이 일파만파로 지금 후유증을 낳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뭐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이제 유명인들이 여기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좀 내기도 하고 뭐 오바마 대통령이나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내는 걸 보면 이 분위기가 그냥 쉽게 가라앉는 분위기는 아니군요. 쉽게 가라앉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2명 아이스 이민 단속극에 의해서 희생된 2명 여성 1분과 남성 1분. 그러니까 사실 누가 봐도 과잉 단속이고 그 지금 그 사건 연루자들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조사를 못 하게 해요. 연방 권한이라고 뭐 휴직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더 커질 거고. 네. 그럼 이 상황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민 단속 카드를 그냥 집어넣느냐? 그러면 자기 집단 집토끼까지 잃어버리거든요. 지지 기반이.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민 단속 과잉 단속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계속 커질 거고 이미 이 미국 내에서는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선을 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결집하고 있고 이제 공화당 진영은 사실은 전통적인 공화당 진영과 트럼프의 지지층인 마가 진영이 이제 분열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결합해도 지금 11월 중간선거 이길까 말까 하는데 이게 지금 분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뭘 내놔도 이미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 비무장 시민에 대한 사살, 그다음에 어린아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건 설명이 필요 없거든요. 그 장면 하나로 인간의 감성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스타들도 나오면 이 아이스 아웃 다는 게 이게 사실상 이제 일종의 상징처럼 통과 의례처럼 돼버린 거죠. 더 번질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중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연이은 선거에서 패배를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중간 선거도 이기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레임덕은 시작인가? 어떻습니까?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번에 텍사스에서 진 사람이 지금 공화당 후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경종을 울린 거라고. 문제는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를 바꿔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독선적인 리더십이거든요. 그럴 때는 주변에서 참모진들이 그걸 조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참모진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가 원래 공화당 이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굴러온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부에 있던 정통 공화당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어요. 제어를 했어요. 그게 이제 맥 매티스 안보 보좌관이라든지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지 에스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그 사람 계속 해고하느라고 4년 동안 바빴거든요. 네.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런데 지금은 일기 때의 그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강요진은 무조건 예스맨으로 채워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성도,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이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장남이 개각 인선할 때 그런 말 했거든요. 아버지보다 머리 좋은 사람은 대학원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예스맨이에요. 그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손아귀에서 모든 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개인 플레이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지금 관세, 일파만파, 지금 몰라요. 지금 대법원에서 이게 위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네. 그다음 어포더빌리티라고 하는 물가. 성장률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 개인들 그 민생이 지금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인민단속 같은 이런 문제들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점수를 따고 있는 분야가 거의 없어요. 거기서 대외적으로는 그린란드 동맹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고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동맹들이 동맹을 모르니까 오히려 동맹들이 중국 쪽으로 수출 대체선을 찾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휘둘렀던 그런 마음대로 휘둘렀던 그런 정책의 성과들이 제대로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면 11월 선거는 쉽지 않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본류의 뿌리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
이 본류들이 이탈하는 흐름을 지금 보일 거란 말이죠. 이제는 그렇게 되면 정치인들은 선거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각도도생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공화당 전체가 네. 타격을 받는 그 상황이 올 수가 있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했거든요. 11월 선거에서 지면 민주당이 나를 탄핵할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죠. 네. 지금 자기가 선을 많이 넘는 걸.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저런 행보를 갑자기 멈추지 않을 거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냥 공화당 내부가 이제 분열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은 지금 오늘 다루겠습니다. 앱스타인부터 시작해도 지금 계속 내관들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계속해서 난관이 기다리겠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근데 이제 하나 믿는 거라고 한다면 정치 선거를 위한 자금을 꽤 많이 모았다. 이 돈이 보니까 3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400억 원. 이 정도면 꽤 많은 액수인데 엄청나게 많은 액수. 이걸로 그러면 약간의 전세를 역전시킬 만한 동력. 왜냐하면 지난번에 선거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돈으로 좀 모아왔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3억 5천이 아니라 30억 달러가 있다 하더라도 이민 단속국이 5살짜리 천진난만을 붙잡고 서 있는 장면, 겁에 떨고 있는 장면, 이건 10억 달러 효과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일반적인 선거의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과도한 선을 넘는 정책들이 나온 부작용들이 동시에 터져 나오니까 선거 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다. 어느 정도 회복은 할 수 있겠지만 네. 돈으로 판세를 뒤집기는 어렵다. 지금 미국에서 시위도 지금까지는 무자비하게 지금 그 진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 이제 민주당의 지자체가 장악하고 있는 것은 요청이 없으면 개입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시위가 더 확산되겠죠. 평화적인 시위가 더 커지겠죠. 네. 그럼 민주당은 더 결집하고 지금 공화 이 마가 진영에서는 대응할 마땅한 카드가 없거든요. 이 감성을 자극하는 정책들을 해놔버리니까 네. 그 선거 자금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뇌관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앱스타인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 중에서 이 앤드류 전 왕자의 사진 공개라든가 아니면 멜라니아 여사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한북 등등의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이것도 역시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이거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수백만 건의 자료들, 수십만 건의 사진들이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그걸 분석을 하면 이제 계속 언론 지면을 장악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앱스타인 파일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민주공화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층인 마가가 오히려 더 그 강경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파일 공개를 막으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마가층들이 분노해서 트럼프 모자 벗어던지고 마가 모자 던지고 이랬던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트럼프에 관련된 거는 아직 지금 공개된 거 말고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앤드류 왕자, 그다음에 기타 유명한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만 나오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된 것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그때는 막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자료들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는 일파만파죠. 여기에다가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앱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포섭된 고정 간첩이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뭐 모든 가능성은 남아 있죠. 왜냐하면 그 많은 걸 분석을 해보니 네. 푸틴이라는 언급이 거의 1000번 이상 나오고, 그다음에 모스크바 얘기가 나오고, 여권 얘기가 나오고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로 지금 여론, 민심, 언론의 시각이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러시아 스파이 그러면 그건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추문에다가 러시아의 정치적인 문제까지 겹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 선거 개입 여기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일기 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 러시아 개입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죠. 선거 게이트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앱스타인이라는 말 나오면 나올수록 수렁에 빠진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얘기가 될 텐데 미국이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좀 높이자
이란 외무장관이 핵 프로그램 관련해서 미국과 합의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겁니까? 지금 일단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양쪽 충돌할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게 베네수엘라는 항모 전단과 함께 강습 상륙함 전단이 같이 갔어요. 그렇죠. 여기 해병대가 있는 거죠. 네. 여차하면 상륙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 앞바다에는 해병대 상륙 전단이 없어요. 항공모함만 있어요. 해봤자 폭격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폭격을 할 수는 있지만 폭격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마두로는 잡아갔지만 하메네이는 잡아갈 명분이 없어요. 마두로는 미국 기소됐지만 또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건들면 최악의 경우 전면전까지 불사해야 되지만 네. 전면전으로 붙었다가는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일단은 최고의 강경한 태세를 보이지만 일단은 협상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이란은 핵무기가 없어요. 북한하고 달라요. 네. 우라늄 농축. 농축 우라늄이 90%까지 농축을 하면 핵물질이 되거든요. 근데 이란은 60%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메네이는 내부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얻어맞았죠. 이스라엘하고 미국한테. 그러니까 이 핵 문제는 아마 협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안 그러면 체제 자체가 흔들리니까.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명분은 핵 문제거든요. 아하. 근데 이란이 핵 문제 협상하겠다고 그러면 두드려 펼 수가 없잖아요. 예. 사실은 트럼프의 본래 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석유거든요. 세계 3위의 매장량. 그런데 이란이 핵 문제 그 명분은 핵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약간 우스운 게 지금 핵 문제가 악화된 게 아니거든요. 이란 시위 때문이거든요. 핵 문제가 악화됐다고 항모 전단을 모이고 이란 시위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양쪽 다 정면 충돌에는 부담이 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공습을 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란이 그냥 혼자 안 죽거든요. 네. 주변국에 일파만파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이란 역시 날석에 대응하지만 정면 충돌해봤자 남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고 봐야겠지만 양측 다 초강경 기조에서 협상에 지금 그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 핵 무기 있으면 핵 무기 포기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라늄 농축하는 기술만 있으니까 이것도 90% 아니고 60%만 있는데 이것까지 포기해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원래 네. 20% 이상은 무기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축우라늄 60% 내가 내놓겠다. 아니면 평화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럼 쉽게 해결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란은 농축 기술은 포기할 수 없다는데 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은 농축 기술을 완전히 제거하라. 여기에 지금 걸리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하메네이 정권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지만 네. 그러나 체제가 살기 위해서는 정권 수호를 위해서는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요. 내부가. 네. 그러니까 농축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도 지금 완전히 배제할 수 없죠. 농축 권한을 포기해도 언제든 다시 되돌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상황보다 네. 양측이 접종을 모색할 가능성, 이쪽도 이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관세 얘기할 때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의 친역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중간 선거를 위해서. 그럼 이란에서 어떠한 선거를 위한 뭔가를 얻어내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미국 선거에서 네. 외교 안보는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항상 국내 문제입니다. 뭐 세금이나 뭐 오바마 케어나 네. 이런 것들 경제지 외교적으로 큰 성과가 있다고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걸프전쟁 이기고 나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클린턴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위기를 해소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네. 만일에 완전히 베네수엘라 석유 장악하고 이란 석유 장악해서 에너지 패권을 미국이 장악한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죠. 아하. 그러나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문제로 돌파구를 찾기에는 네. 미국 내 여론이 너무 나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이란 이야기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